7년 동안 감금되어 폭행당한 할머니 사연. 낡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오래된 주택이 있었습니다. 담벼락은 이끼로 뒤덮였고 유리창은 먼지로 가려져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이유는 몰랐지만 그곳엔 오래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수님은 그 집안의 창문 없는 방에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낡은 쇠사슬이 감겨 있었고 그 사슬은 침대 다리에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 쇠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빛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습기에 젖어 떨어지고 바닥에는 곰팡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 날일까요? 수님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손톱으로 벽에 표시한 줄이 수백 개는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세 벽에 삼켜져 사라졌어요. 집안에는 시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영호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계세요. 소리내면 밥도 없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영호가 사라지자 그녀는 천천히 창문이 없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벽 한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죠. 2018년 3월에 멈춘 달력이었습니다. 이젠 해가 몇 번이나 바뀐 걸까요? 그녀는 달력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쇠사슬이 손끝을 끌어당겼습니다. 시간이 멈춘 방 안에서 수님의 하루는 빛없이 흘러갔습니다. 이웃들은 그저 이 집에 사람이 사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마을 통장은 매달 우편함에 꽂히는 연금 통지서를 보며 잘 지내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수님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벽 한쪽에서 들리는 쥐소리가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내일은 문이 조금이라도 열릴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고 세상은 그 문 너머를 외면한 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수님의 방 안은 늘 그랬듯 눅눅하고 어두웠어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쇠사슬이 손목에 닿을 때마다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말랐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함이 곧 생존이었죠. 영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벽에 던졌어요. 병 조각이 수님의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돈 들어왔죠? 연금날이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탐욕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하세요. 일 시키기 전에 밥부터 먹고 싶네요.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식은 밥에 김치는 말라붙어 있었어요.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사람한테 밥까지 챙겨줘야 해요? 그냥 굶기죠. 영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냉랭한 말이 방 안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방 안은 더운 공기로 가득했지만 창문이 없으니 통풍이 되지 않았어요. 수님은 바닥에 작은 벌레를 보고 허기를 달랬습니다. 손끝으로 잡은 벌레는 미약한 생명이었지만 그조차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공을 차며 놀다가 담벼락 너머로 공을 던졌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공을 찾으러 왔다가 집 안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에 멈춰 섰어요. 그러나 곧 어머니의 부름에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가 사람의 신음인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사회복지센터 직원이 형식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영호는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누워 계세요. 서류만 보시면 됩니다. 직원은 방을 힐끗 보았지만 수님은 이미 헛간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수님은 어둠 속에서 쇠사슬을 만지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살아남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스스로에게 건넨 위로였습니다. 바깥 세상은 그날도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그녀에겐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마을길은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바람이 집 지붕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택배기사 준호는 주소를 확인하며 낡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배를 눌러도 반응이 없자 문 앞에 상자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그는 안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낮은 신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준호는 귀를 문틈에 대고 한참을 들었습니다. 누구 없나요? 아주 희미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튀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두운 창문을 향했습니다. 안쪽에서 손 그림자가 스치듯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급히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30대 여인 소연이 나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저 집에 누가 살아요? 방금 안에서 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긴 손자 부부가 산다고 들었는데요. 할머니가 계셨다는 얘기도 옛날에나 있었죠. 그녀는 곧장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폭우에 환청 들릴 수 있으니 내일 다시 확인하시죠. 소연은 낙담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빗속에서도 자꾸 그 손 그림자가 눈에 밟혔어요. 그는 다시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건 분명 사람이었어요.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소연은 그 말에 잠시 고민하더니 휴대전화로 집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둠 속 창문에 번지는 빛 한 줄기와 그림자가 사진 속에 남았죠. 그날 밤 영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의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는 곧장 수님의 방문을 열고 자물쇠를 이중으로 걸었습니다. 괜히 소리 내지 마세요. 들키면 더 오래 이 꼴로 살아야 합니다.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틈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았지만 그건 그녀에게 세상과 이어진 단 하나의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소연은 그날 찍은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창문 속 어둠에 묘하게 반짝이는 눈빛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집 뭔가 있어요. 그녀의 확신은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뒤흔들 첫 불씨가 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마을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마음은 밤새 젖은 흙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녀는 어젯밤 찍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얼굴 윤곽이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고요. 소연은 이웃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끝자락으로 향했습니다. 담벼락에 다다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틈에는 누군가 최근에 걸어나간 듯한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매주 같은 시간에 우체국 가요. 연금 받으러. 소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우체국 앞에서 영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창구로 다가가 통장을 내밀자 직원이 익숙한 듯 처리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영호가 떠난 뒤 그녀는 창구에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서명 매번 똑같지 않나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글씨가 너무 일정해요. 그는 조용히 복사본을 건네줬습니다. 종이 위엔 정확히 같은 모양의 필체가 줄줄이 나열돼 있었죠. 소연은 그걸 가방에 넣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그녀가 사진과 서류를 내밀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현장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소연의 숨이 떨렸습니다. 한편 영호는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수님을 헛간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못 봐요. 조용히 있으세요. 수님은 두려움에 떨며 쇠사슬이 묶인 발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어둠 속에서 쇠붙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은 벽틈에 작은 못을 손에 쥐고 쇠사슬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피로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쇠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사슬 한쪽이 미세하게 끊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마당을 비췄습니다. 수님은 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문 너머로 개방하세요.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쇠사슬이 바닥에 부딪히며 작은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의 7년을 깨뜨리는 첫 울림이었습니다. 신 오문이 열린 밤, 집 앞은 경찰차의 붉은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 위로 발자국 소리가 여러 개 겹쳐 들렸습니다. 경찰관 3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신가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안쪽에선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미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못 오셨어요.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경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썩은 음식 냄새가 밀려 나왔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경찰의 손전등이 방 안을 비추자 낡은 달력과 찢어진 천조각, 그리고 잠긴 문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뭐가 있네요? 한 경찰이 자물쇠를 뜯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한기가 쏟아졌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수님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목엔 붉은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놀라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인질 구조 요청, 노인 1명 생존 확인. 그 순간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가 뒷문으로 달아나려는 중이었죠. 거기 멈춰. 경찰 1명이 몸을 날려 그를 붙잡았습니다. 영호는 땅에 엎드린 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미정은 부엌 쪽에서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전 몰랐어요. 다 남편이 시킨 거예요.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엔 두려움보다 계산이 비쳤습니다. 경찰은 그 둘을 분리시켰습니다. 한편 수님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수님은 그 말을 이해하는 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증거품들이 차례로 수거되었습니다. 낡은 달력, 끊어진 사슬 조각, 벽에 새겨진 수백 개의 날짜 자국이 모두 봉투에 담겼습니다.
그 숫자들은 그녀가 세워온 7년의 기록이었습니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 불빛이 비추는 동안 마을 사람 몇이 문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에 정말 사람이 있었구나. 밤하늘에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가 수님의 얼굴 위에서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닫혀있던 문은 완전히 열려 있었고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6조사와 폭로. 새벽녘 경찰서의 형사과 사무실엔 밝은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호는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쌓여 있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진술하셨죠? 형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네, 그 돈이 없으면 우리도 못 살아서요. 영호의 대답은 힘이 없었지만 눈빛엔 후회보다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미정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 했어요. 저는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건 뭐죠? 감금 방문 열쇠 복제 내역입니다. 당신 이름으로 돼 있네요. 미정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순임 명의의 연금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도박 자금과 사치품 구매 내역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생활고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 시각 수님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엔 푸른 멍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조용히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여긴 따뜻하네요. 그 말에 간호사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 복도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7년간 감금된 노인, 구조 당시 쇠사슬체 발견. 헤드라인이 붙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경찰은 취재를 통제했지만 이미 세상은 이 사건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센터에도 파장이 번졌습니다. 관리 부실이란 말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우린 규정대로 했습니다. 단지 현장 점검이 형식적이었을 뿐이죠. 그 말은 오히려 비난을 키웠습니다. 며칠 뒤 검찰은 영호와 미정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뉴스 화면을 보며 서로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소리, 그냥 싸움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수님은 병실 침대 옆에 놓인 공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연필을 쥐었습니다. 하루, 둘, 셋 또 다른 날이 시작되네요. 그녀의 글씨는 떨렸지만 줄마다 생명의 기척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훗날 세상이 기억하게 될 증언이 되었습니다. 신7세상의 시선. 며칠이 지나자 전국 뉴스에 수님의 사건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방송 화면 속에서 낡은 집의 철문이 클로즈업 되었고 기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7년간 감금된 할머니, 손자 부부에 의해 착취 사회의 무관심이 부른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TV 앞에 앉아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국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령자 복지 사각지대가 심각합니다.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목소리가 오갔지만 수님에게 그 말들은 멀고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병실 창가에서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빛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소연은 병문 안을 왔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온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아요. 숨 쉴 수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네요. 소연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다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울었어요. 복도 끝에서 택배기사 준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제가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빨리 모셨을 텐데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날 빗소리와 함께 당신이 와줘서 세상이 저를 다시 봐줬죠.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보다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후 수님은 복도 끝에 작은 회의실로 초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단체가 마련한 기자 간담회였습니다. 그녀는 수척한 몸을 추스르며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그저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죠. 그 말에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다른 누군가가 저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그녀의 증언은 전국 뉴스에 다시 실렸습니다. 무관심은 또 다른 폭력이다. 그 문장이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뜨자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수님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나를 봐주는군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 빛은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고 있었습니다. 심팔 새로운 빛. 몇 달이 흘렀습니다. 병실의 흰 벽은 따뜻한 햇살로 물들었고 수님의 얼굴에도 평온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재활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손목엔 아직도 사슬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걸어볼까요? 물리치료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조기를 짚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발이 병동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초록빛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그 풍경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교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국 요양원 교육에 쓰일 거예요. 수님은 놀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소연이 병원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어요. 이건 햇빛이 좋아야 잘 자라는 식물이래요. 할머니 방 창가에 두면 딱 좋을 거예요. 수님은 식물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영호와 미정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뉴스 자막이 흘러가자 사람들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7년간 감금 사건, 가해자 부부 중형 확정. 그 문장은 사건의 종지부였지만 수님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퇴원 후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집은 철거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입구의 돌비석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침묵의 대가. 수님은 돌비석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택배기사 준호가 그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손 그림자, 이제는 빛으로 남았네요. 수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조금만 더 본다면 어둠은 오래가지 않겠죠. 해질 무렵 수님은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빛이 나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손끝이 멈추자 노을이 붉게 번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날 그 마을엔 오랜만에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님의 눈가에 닿은 햇살은 다시는 닫히지 않을 문처럼 따뜻하게 머물렀습니다.